오늘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절기상으로는 오늘이나 내일인가 입추라고 합니다. 이제 더운 날씨 다 지나가고, 하지만 여전히 더운데, 이렇게 나라 걱정하시는 마음에 또 저희 강연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저희 오늘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재춘 대사님이신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각별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제 선배님이십니다. 서울대 60년도에 입학하셔서 외무고시 1차 외무고시 합격하시고 외교부에서 36년 동안 공직하시다가 러시아 대사로 근무하시고 퇴임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오늘 모시고 자유통일은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외교관의 입장에서 한국의 좀 상황을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이재춘 대사님께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고리 안 입어도 괜찮겠죠? 예, 괜찮으시죠? 네. 오늘 넥타이 kus어요. 넥타이 풀까요? 감사합니다. 더우신데 오늘 넥타이 kus어요. 여기는 제 모교입니다. 물론 캠퍼스는 1960년도대 캠퍼스하고 지금 다르죠. 네, 저희는 저 동숭동에 학교가 있을 때 거기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관악으로 옮긴 후에도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이 캠퍼스에 다녔어요.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몇 번 여기도 들리고 또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모처럼 오늘 또 모교에 와서 또 여러분들 귀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김은구 우리 트루스볼 의럼 회장님하고 몇 달 전에 우연히 좋은 인연으로 알게 됐는데 참 여러 가지 젊으신 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은퇴는 했지만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옛날 현직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은구 씨 같이 좋은 분을 제 평생의 동지로 알고 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지만은 은퇴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최근에는 여기 밑에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것은 지금 북한의 상황은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인권에 관해서는 거기는 완전히 사각지대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그렇게 혹독한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사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동포들의 인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사회에도 알리고 또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NGO의 이제 사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모든 문제를 같이 다룰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외교 문제 그리고 또 통일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그 NKBB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중에는 그 통일 외교 아카데미라는 또 코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주변 환경, 특히 외교 환경 그것이 통일에 맞게 정돈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 앞으로 통일을 맞이할 세대들에게 미리미리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3년 전에 이 코스를 만들었고 지금도 6기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유통일 다가오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의견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외교 문제는 뭐 이제 외교관이 따로 없습니다. 요즘은 뭐 이 글로벌한 문제들이 모두 빠짐없이 신문에 보도되고 웬만한 관심을 가진 분이면 신문만 읽어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 대충은 알고 계시죠. 우선 오늘의 뉴스를 보시면은 오늘 그동안 6박 7일이라는 그 휴가를 갔다 온 대통령께서 좀 휴가가 길었습니다만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그 내용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한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보도되는 건 아니죠. 또 한편 저 마닐라에서는 소위 ARF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이라는 그 37개국이 참여하는 큰 회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갔고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뭐 큰 나라들이 다 왔죠.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다 모였는데 거기서 또 북한에서 온 이용호 외무상하고 뭐 잠깐 악수를 나눴다 아니다 하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어저께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번에 그 북한이 28일 날 소위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강력한 응징, 그 제재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237 하나라고 해서 나왔는데 또 이것이 큰 뉴스가 됐고 여기 대해서 오늘 북한에서는 외무성이 성명을 내고 노동신문이 또 논평을 내고 그래가지고 이런 엉터리 없는 짓거리에 대해서 보고하겠다.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지금 상황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 하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길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 궁금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 PPT를 참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거 만드신 분이 여기 혹시 오셨습니까? 오셨어. 어떻게 나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나는 그저께서 그냥 우리 김은구 씨한테 보냈는데 나중에 보내온 거 보니까 나 대신 강의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을 대개 5개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저 학생이 이렇게 딱 1, 2, 3, 4, 5 이렇게 정리를 딱 한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아주 엑셀런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좀 이렇게 왜 통일이냐? 제가 외교관 생활을 쭉 하는 중에 우리 외교가 과연 통일이라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 가끔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외교가 통일이라는 그 궁극적인 국가 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내에 통일부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냥 되어왔고, 외교라는 기능 안에 여러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안보 외교, 경제 외교, 문화 외교, 교민 외교 이런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통일 외교라는 항목은 순속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통일 외교라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느냐? 제가 외교부를 나오고 한참 이제 이런 NGO에서 일을 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핵과 미사일 문제에 치중했습니다. 저는 외교부의 차관보로 있을 1995년 당시에 바로 미국 간의 소위 Agreed Framework라는 그 미국 간 그 합의, 그래서 2002년까지 경수로 2기를 지어주는 대신 북한은 핵을 동결한다는 그 기본 약속, 그것을 체결한 직후부터 이제 쭉 그 문제를 직접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핵 문제는 그 자체로서 엄청난 문제가 있죠.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그 ICBM을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이미 그 핵은 가지고 있고, 몇 개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14개, 5개, 30개 정도 가지고 있고, 저것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2, 3년 후는 50개, 100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들 예측하는데, 저는 뭐 그런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하튼 핵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그 공격 목표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 기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핵탄두의 경량화, 소형화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것이 지난번 그 7월 28일 날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것이 정말 말로만 하던 게 아니라 그 ICBM 대개 한 13,0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핵탄두를 이제 운반하게 됐다. 이것이 미국에서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데까지의 그것은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 앞으로 2, 3년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았지만은 이번 시험으로서 아니다. 이제 내년에 당장 그것을 할 수 있고 실전 배치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건 미국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미국을 향해서. 왜 미국을 향해서 하느냐? 북한이 설마 미국하고 전쟁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군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장치죠. 만일 북한이 핵무장을 실제로 남한에 대해서 그 행사할 때 미군이 개입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미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가 다 돼 있다고 하면은 미국이 왜 여기 있는 28,500명의 주한미군과 20만에 가까운 미국 시민들을 그냥 그 핵폭탄에 맞아서 죽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군이 여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뽑아야 되고 미국 시민들도 다 철수시켜야 되고 그러면은 한국만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지금 미국이 걱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당장 이제 발등에 그 도끼가 발등을 찍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UN 안보리라는 곳에서 이건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를 쭉 해왔는데 결정적으로는 작년 그 2월 30일 날 핵실험을 했죠. 4차 핵실험을 하고 9월 달인가 또 5차까지 했죠. 그 4차 핵실험은 직후에 이제 유엔이 그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를 발동을 해가지고 북한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원료, 석탄이다, 뭐 철이다 이런 걸 전부 수출 규제하고 또 금융 규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해가지고 북한이 그 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제 이런 그 조치를 취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끔찍도 안 하고 또 금년에까지 다시 이렇게 했으니까 아직 6차 핵실험은 물론 안 했습니다만 이는 뭐 한 거나 안 한 거나 별 상황이 다를 게 없어요.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안보리 결의만 가지고 김정은 체제가 그런 핵무장을 수독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신문에 다 그렇게들 예측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더 강한 제재를 했지만은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그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 그 수송관을 딱 절단하면은 그건 물론 엄청난 이제 재앙이 닥치니까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러시아도 계속 이제 트집을 잡고 있죠. ICBM이 아니라 그것은 중거리 탄이다, 중거리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꾸 그런 이렇게 이제 그 물론 안보리가 그 컨센서스 전원일치로 결의를 했다 그러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아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거기서 되도록 빠져나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재는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손을 들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 왜 없느냐? 그걸 알려면 그 북한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모임은 트루스 포럼이라고 해서 이 트루스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 진실이 무엇입니까? 북한 정권의 진실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알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북한의 진실이 뭡니까? 북한 정권은
1909년에 김일성이가 세운 소위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때부터 완전 100% 거짓말 위에 세워진 정권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김일성이 그 족보부터 새빨간 거짓말로 영웅을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그 당시에 소련의 위성국가로 김일성이라는 청년 장교를 딱 지목을 해서 그 김일성 가계 정세를 영웅화시키는 그런 이제 역사 조작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김정일, 김정은 때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비밀을, 그것이 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비밀을 왜 그 당시에 살았던 북한 사람들은 다 알죠. 아는데 그 후부터 그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 다 처형을 했죠. 없습니다. 지금 거의 이미 탈북인들 중에서 한국에 나와 사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성혜림이라는 지금 김정은의 엄마입니까? 예. 김정은이 엄마 아니지. 김정일의 처지요. 예. 그 친구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밀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아주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왔던 그분이 늘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는 완전히 100% 거짓말 위에 세워진 정권, 그거를 이제 거의 아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하죠. 그리고 오늘날도 김정은이 그게 엄마가 누군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누구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 예. 고용이, 제1교포 출신. 근데, 백두혈통에서 나왔다고 쭉 선전을 했는데, 백두혈통이라면 엄마 이름까지 다 이렇게 공개를 해야만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한테는 완전히 비밀로 되어 있고, 그거를 발설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는. 장성택이 처형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처형당한 사람들이 수백 명에 이르고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이제 수만 명이 다 희생자들인데 이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90년대 후반에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 이 사람들이 핵 개발에 전부 총력을 기울이고 민생은 전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이나 300만이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걸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남쪽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있고 세계 각지에서 떠돌고 있는데 한국에 지금 온 사람들이 이미 3만 명을 넘고 있죠. 3만 명 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입에서 그 비밀이 하나둘 자꾸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민간이 주가 돼서 그런 비밀들을 고무풍선에도 날리고 자꾸 하고 또 이제는 여기 와서 탈북해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또 거기서 중국에서 수입한 이런 휴대전화 가지고 통화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또 중국의
있는 동포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걸 전하고, 또 북한에 요즘 유행하는 장마당을 통해서도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서로 소통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서울, 한국, 뭐 영화도 보고 다 보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뭘 알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김정은 체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입을 틀어막고 한국으로 탈출하는 걸 그냥 봉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이러한 체제가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 10월에 그 태영호라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 공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아들 둘 데리고 와서, 저는 뭐 가끔 만납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제 이 또 북한에 대한 진리를 다 얘기했잖아요. 진실을. 예. 김정은으로서는 이거 상당히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 태영호 공사는 북한은 이제 거의 다 망해가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 그것은 이제 북한도 그 대다수의 인민을 그렇게 100% 계속 속일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서로 입소문으로 수군수군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다. 그것을 영원히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태영호 공사는 여기 와서 이제 북한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태영호 공사가 왔던 작년 10월하고 지금 이 시간하고 조금 상황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있는 걸 다 까놓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태영호 공사도 많이 이제 그 활동의 제약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흐름이 거꾸로 다시 돌아가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다시 한번 세계 지도를 이게요, 지난 100년 정도의 이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일본과 중국과 소련과 미국과 이런 이제 그 주변 사국들의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지금하고는 전혀 비슷하죠. 소위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이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밀려와가지고 그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되어 온 그런 역사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제 지금도 그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아주 멀지만은 저 사람들이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을 소셜리스트 마켓 이코노미라는, 이거 아주 고약한 용어인데요. 그 시장경제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그것도 결국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그 물결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소비에트 유니언 완전히 그 레닌과 그 스탈린의 그 공산주의가 그건 이제 무너졌죠. 무너져서 형식상으로 지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1990년대에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일본은 뭐 황제 중심의 제국주의에서 이제 완전히 2차 대전에 태양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은 최소한 1차 대전 후부터의 이 국제 정세와 세계 정세 그리고 우리 이 동아시아 정세는 이 자유민주주의 그 물결이 이제 들어왔다. 거기에 아직도 100% 저항하고 있는 게 어디냐? 그게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그건 중국보다도 더합니다. 이건 뭐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공산주의는 원래 그 세습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이런 3대 세습에다가 완전히 모든 백성을 노예 취급하는 그러한 공산주의가 없었습니다. 노예 사회죠, 노예 사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노예 사회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벌써 70년 동안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보면서 당연히 저거는 완전히 노예 사회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냈어야 되는데 그 결론을 낸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봄 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유세를 하면서 북한을 가리켜서 저것이 슬레이브 스테이트, 노예 국가다 이렇게 딱 찍었어요. 그 기발한 착상이랄까 그게 사실 진실이거든요. 진실. 그리고 태옹호 공사가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자기 아들한테 너희들 오늘부터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 너희는 자유로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북한한테 당하고 유교 때 당하고 또 당하고 저 체제를 너무나 잘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감히 저건 노예 국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북한의 진실을 우선 보고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이 공포정치요 전 인민을 인질화하는 핵무기 보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 이 서론 부분의 결론입니다. 북한은 따라서 이 핵, 미사일 이걸 움켜쥐고 있어야만 그 주민들을 통솔할 수 있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은 어떤 날이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김정은이 죽는 날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1990년대 초반이니까 89년도 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죠? 그때 그 루마니아는 김일성하고 똑같이 흉내내던 그런 공산주의 국가인데 거기 모든 사람이 루마니아에서 그 자유주의, 자유혁명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조직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예. 북한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요. 북한도 주민들이 불만은 있고 불평은 있겠지만,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뭐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데모하고 뭐 조직화하고 뭐 그냥 해서 뭐 김일성 광장에 가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걸 조직할 사람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태영호 공사가 와서 증언을 하기를, 그 루마니아에서는 그거 조직화할 그 단체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그런 집단이나 단체가 없었는데, 독립기념일날 수많은 군중 많았고 연서로 그러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저 자식 나쁜 놈이다 소리 한 번 지르는 바람에 그냥 삽시간에 그 군중이 전부 폭도가 돼가지고 현장에서 그 쏴서 죽였죠. 그렇게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루마니아 사태가 왜 북한에서만은 불가능합니까? 이것이 태영호 공사가 이렇게 퀘스천 던지는 거예요. 또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오케이, 이제 넘깁시다. 그런데 이제 이 통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핵 문제를 말씀드렸죠. 핵 문제는. 그래서 핵 문제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있는 한은 뭐 돈을 뭐 그냥 몇백억 불 줘도 절대 못 놓겠다. 왜냐하면 그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니까 안 된다. 근데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가 소위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노예 국가니까 인권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릅니다. 인권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3만 명 이상이 탈북해서 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와서 인권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 왜냐하면 인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국제기구인 UN에서 벌써 그 2003년부터 매년 동안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해서 그 규탄하는 그 성명과 보고서를 매년 내죠. 우리는 그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닫고, 그런 유엔에서 그 결정할 때도 기권하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그런데 국제사회는 이건 말이 아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다. 소위 Universal Human Rights. 범세계적인, 범지구적인 인간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그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북한이라고 본 이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규탄하는데, 그래서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저거 뭐 나라라고, 노예국가가 지금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유일한 노예국가인데 그건 나라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유엔에서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조금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유엔 대사를 지냈던 오준 대사라는 사람, 제 후배지만은 이 사람이 북한이 유엔 멤버로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이건 참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여하튼 그래서 그 인권 문제가 계속 매년 동안 이제 토의가 되고 결론을 내고 이제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 북한만을 상대로 해서 UN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세웠습니다. 모든 나라의 인권이 다 그거 토의할 대상이지만 이건 특별히 북한만을 딱 지정해서 특별 보고관을 해가지고 특별 그 위원회 커미션 of Inquiry COI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1년 동안 특별 보고관 2명이 집중적으로 북한 인권의 실태를 조사해서 유엔에 보고하라, 이런 미션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권을 조사하려면 북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그 사람들 입국을 허가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 제일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많죠. 3만 명.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에 와서 이제 그 다 조사로 얘기도 듣고, 특히 우리 제가 하고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의 인권 침해 그 데이터, 그 파일을 10만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라는 걸 우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와서 우리 이제 연구원들하고 만나고 우리 사례도 다 보고, 그래가지고 그걸 주로 토대로 해서 2014년 1년 후에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은 뭐냐면은 북한의 인권 침해는 이거는 뭐 한두 가지 이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9개 분야를 이제 쭉 나열했는데, 그 뭐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전혀 없는 거죠. 정말 개돼지 취급을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은 이 책임을 누구한테 추궁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COI 보고서의 결론이 이것은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최고 책임자를 포함해서 이에 관여한 사람들을 ICC에 회부해야 된다. ICC라는 건 국제형사재판소를 의미하는데,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건 2003년에 이제 저 헤이그에 설립이 돼가지고, 이건 뭐 하는 데냐? ICC라는 거. 4가지 범죄 국제적으로. 하나는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하는 그런 게. 그 다음에 전쟁, 침략행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게. crimes against humanity. 그러니까 소위 인도에 관한 죄. 그러니까 도대체 인도에 관한 죄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김정은이라고 딱 지적은 안 했지만은 북한의 최고 책임자를 위시한 그 범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다 고발했다. 그러면은 왜 그런 결론이 나느냐? 이건 유엔에서 또 한 가지 개념이 R2P라는 개념이고, R2P가 뭐냐면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그러니까 그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유엔에 있다. 원래 그 전통 국제법에서는 소위 주권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독립국가는 자기 국민들한테 모든 것을 할 그 권리가 주권이지, 주권. 그걸 주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인간을 개, 돼지같이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국가가 그걸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누굴 납치해서 막 강제로 폭행하고 때리고 그러면 국가가 검찰이 경찰이 잡아서 벌 주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국가 자체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럼 누구를 벌 주냐입니다. 국가를 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ICC가 하는 일이고 소위 Crimes Against Humanity 그 조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UN 관행에 따라서 그러한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UN이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것은 UN이 벌써 그 COI를 통해서 그렇게 딱 렛ter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북한은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핵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핵 문제에 있어서 지금 UN이 만장일치로 그 제재안을 계속 명령한다는 건 그 국가 취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오늘 북한 외무성이나 노동신문에서 성명을 받은 그 사람들 자신이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유엔은 전부 적대예요. 나쁜 놈들이다. 우리는 이 불법적인 이런 결의안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을 갖다가 초토화시키겠다,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거 하니까 이건 유엔에 대고 지금 혼자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엔이 어떻게 국가라고 계속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된다. 네, 저는 그 통일은 어떤 통일이냐? 적화 통일이냐? 자유통일. 네. 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존중, 법치주의 이런 기본적인 가치 위에 통일을 이루는 것만이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결론은 분명한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 괜찮습니까?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이건 뭐 이미 이제 한 겁니다. 예. 통일을 하려면은 이제 여기 보면 뭐 3대 요소라고 제가 정리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학생이 정리를 그렇게 한 거고 그렇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예. 또 하나는 우리 주변 환경이 그걸 용납할 수 있는 환경이냐, 그 외교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돌이켜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에 필요한 외교 여건 안 돼 있으면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성을 해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과연 대한민국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의지가 있느냐? 이 대한민국 전 국민적인 단합된 의지라는 것은 이 남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북쪽도 관계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인민들이 우리는 절대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은 죽어도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이런 거 통일 못하죠. 못합니다. 해서도 안 돼. 그렇죠? 차라리 김정은 먹을 꿀 안 꿀인 죽을지언정 그건 안 따로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전 국민이라는 건 남북한을 합친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만 된다. 이게 전제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기세요. 바로 이겁니다. 역량을 축적하고 외교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되고 단합된 의지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뭐 영어를 좀 썼습니다. 영어라는 게 이 파워,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capability, 능력과
environment, 환경과 그리고 will, 우리 의지 이런 것이 이제 합쳐져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독일 통일 당시하고 우리 지금 상황하고 조금 숫자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2차 대전 후에 이 분단 국가가 통일된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75년에 베트남 통일이고 저쪽 중동의 예멘이 북예멘, 남예멘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합해졌죠. 지금도 뭐 안에서 내분이 있고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것도 일단은 통일국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에 벌써 27년 됐습니다만 그렇죠? 독일 통일이 이제 가장 최근인데 우리가 참고하기 가장 편한 게 독일 통일입니다. 우리가 뭐 독일 통일이 흡수 통일이냐 아니냐 뭐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 인권존중 체제로 통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도 같습니다.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할 때 그 국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였냐 이걸 이제 이렇게 그냥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인구는 서독이 훨씬 더 많았죠. 4배 많았으니까. 지금 남북한은 인구는 2배 차이. 그 다음에 GDP를 따져보면은 그 당시에 동독이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GDP는 4.3배. 우리는 지금은 45배. 상대가 안 되죠. 개인 소득을 봐도 동독과 소득의 차이는 소득의 이 2배 약간 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개인 소득은 22배. 무역 거래를 보면은 소득이 동독의 13배인데 우리는 지금 170배. 이거는 이런 것만 보면은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게임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오로지 핵과 미사일 그거 가지고 너희들 까불면 쏜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딴 거는 전혀 이거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더라도 GDP는 세계 11위. 그 다음에 우리가 G20 회원국 아닙니까?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최초로 우리가 그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어진 거. 무역거래량도 지금 세계 6위. 5020 클럽이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5020 클럽이라는 거는 그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에다가 개인 소득 2만 달러 이상의 나라. 그게 우리가 벌써 몇 년 전에 5020 클럽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6나라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7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북한 이 통일을 우리가 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노예 해방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지당한 얘기입니다. 만일 미국이라는 지금 위대한 나라가 링컨이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노예 해방을 안 시키고 그냥 남북전쟁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더라면 미국이 물론 둘로 갈라져 있겠지만은 그게 지금 나라 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 그 결의와 각오는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제 그러한 지도자의 각오와 결의 이런 것이 이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진짜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외교 환경, environment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대국이에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의 자유통일이 과연 자기들 국익에 합치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도 안 했고, 또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데가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게 통일을 해야 너희들도 살아 하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 통일 외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노력이 없었거나 너무도 미흡했고,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와서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선언하는 거,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흐름이 딱 막혔을 뿐만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판국이라서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전 인민이 노예화돼가지고, 여러분들 가끔 그 영상으로 보시잖아요. 한 사람만 사회없지 모든 사람이 꼭두각시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눈짓 하나 보고 그 손짓 하나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2,500만 백성이 다 한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언제까지 가겠냐. 한 10년 전에 그 북한을 다녀온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다녀온 소감을 딱 세 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종교 집단이다. 종교 집단. 왜냐하면 요만한 오막살이집에도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 둘에 놓고, 가족 사진,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사진은 절대 붙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절대 그건 사형감입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모시는 거대한 종교 집단은 맞습니다. 또 하나는 거대한 거린 집단. 왜 거대한 거린 집단이라고 했을까? 모든 사람이 거지다 이겁니다. 글쎄, 그 목사님이 선호선 가는데 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제법 안내하는 사람, 저 당원이고 계급도 있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보다 가면 나 돈 좀 주시 그래 하는 게 아주 몸에 배었다는 거야. 나 50달러만 주시 그래. 누구나 다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뭐 애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6.25 때 저는 뭐 조그만 국민학교 4학년 때 6.25가 났는데, 미군 부대에 이제 해서 자동차 닦아주고 뭐 하면서 give me chewing 하던 기억이 나요. 껌 하나 달라고 크게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북한이 아직 그런 상태에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다. 감옥.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사람 전체가 자유범. 그 북한의 통계를 보면요, 이 북한 사람들이 우리는
소위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건 당연한 그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그게 없으니까 내가 함경북도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평생 60년, 70년 살 동안에 이 도의 경계 밖으로 몇 번 나가봤느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20년 통계를 잡았는데 자기가 태어난 도에서 그 경계를 벗어나 본 일이 있다는 사람이 5%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5%는 이제 뭐 허가받고 또 뭐 하고 뭐 사유서 쓰고 또 갔다 와서 보고 이런 거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 그게 뭐 돼지우리간에 사는 돼지 예? 닭장 안에 든 닭이지 그다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대한 감옥이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더 철저하게 그 이제 통제를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더 악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 길은 이제 자유통일밖에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또 유엔도 우려와 관련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통일이 왜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일 지금 부정적인 데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죠? 네, 중국.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더, 제가 러시아 대사를 해서 잘합니다. 중국이 이번에 그 안보리 결의 보면은 이제 찬성을 했는데 조건부 찬성을 했죠. 원유 공급만은 하겠다. 숨은 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말은 그렇게 해줘. 숨은 쉬게 해줘야 된다. 그러나 그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라는 그 공산주의하고 좀 다릅니다만 지금 그 체제가 그래도 껍데기라도 그냥 있는 것이 그 좋다. 만일 자유통일이 돼서 평택에 주둔하는 미군이 압록강고 바로 그 남쪽까지 와서 주둔하는 그건 우리가 정말 서로 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건 우린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바로 그 6.25 때 다 맥혔는데 중공군이 천연한 거 그것도 그때도 그랬으니까 우리 갔는데 그건 용납 못한다. 이게 중국의 이제 그 의도죠.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예, 우리 북한하고는 이거 혈맹이다, 혈맹. 그게 그 얘기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진 데까지는 좀 안 되겠다. 그럼 그걸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느냐? 중국이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참 설득하기 힘든 상대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 지금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체제도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만 숨터지 중국 인민들의 자유 보장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체제는 영원히 갈 수가 없는 체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체제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통일을 50년, 100년 기다릴 수 없고 중국은 점점 북한이 골치 아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유엔 안보리에 15개국이 있는데
거기서 전부가 저 북한 저 체제를 없애야 되겠다. 사실은 나머지 그 유엔에 지금 192개국이 회원국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안전보장회사는 15개국이 있어요. 근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계속 된다는 것은 야 저건 이제 저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만 하면 그렇지 소위 말하는 레짐 체인지 저 김정은이 저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미 그 국제사회에서는 컨센서스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있는 명분을 뭐 벌써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아니야 조금만 참아 이거 하려면 피곤하죠. 중국이 소위 G2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음가는 넘버2라고 그러는데 넘버2라는 게 뭐 돈 조금 있다고 넘버2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도의 모랄리티가 있어요. 국제적인 모랄리티. 예. 중국도 국격이라는 걸 그래서 존중해. 자기들이 뭐 공자 맹자다 저 써먹을 때 써먹는데 이런 깡패를 갖다 끝까지 비호하려면 얼마나 그 골치 아픈 일이 많고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요새 와서 이제 이거 이래도 못하고 상당히 괴롭죠. 그러니까 오케이 한국이 통일을 하면은 예컨대 이건 예컨대입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통일한다고 해서 미국이 바로 코앞에까지 가는 거 아니다. 우리는 그냥 있다. 미국하고 동맹은 뭐 그냥 있지만 미군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통일된 대한민국은 절대 반중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반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래 뭐 사드 했다고 저 친구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우리가 중국에 대고 뭐 적대시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에 적대시하는 나라는 안 된다. 우리가 우호적으로 협력하고 경제 교류하고 한다. 다만 동맹관계는 흩어지지 않는다. 미국은 북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장점이 없겠냐? 통일되면요. 지금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가 동북 삼성이죠. 저쪽 신장 쪽으로 가면 물론 그렇지만 거기는 뭐 소수 민족 문제도 있고 간단치 않은데 이 지금 동북 삼성 바로 만주 거기는 새로운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부지런하고 북한의 2,500만들이 이제 자유를 얻고 일터를 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또 부지런하거든요. 그러면 북한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경 넘어서 만주 벌판도 이제 고속도로가 뭐 10차선 정도 그냥 깔리고 그 항만마다 엄청난 그 시설을 갖추고 이제 고용량이 증가하고 또 이 철도 연결도 되고 이게 그 동북 삼성이 이제 경제적으로 반짝하는 그런 시절을 맞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플러스죠. 제일 플러스는 핵 문제가 없어진 핵 문제 없어. 그럼 중국이 역시 13억 인구를 매리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국가적인 과제인데 그 자꾸 핵 문제가 그냥 자꾸 불안하면 경제가 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평화가 오면은 중국은 중국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얼마나 중국한테 플러스가 됩니까? 꼭 김정은이 갖다 이렇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당장 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통일이라는 게 또 간단히 되는 게 아니고 요는 서서히 이제 저 김정은 독재를 이제 벗어나고 그게 뭐 중국처럼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조금씩 변해서 결국은 이제 통일로 가는 거니까 그걸 중국이 감내할 수 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러냐 하고 금방 넘어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득을 하고 요구도 하고 또 기브앤테이크해서 뭐 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중국을 이제 끌어들여야 된다. 그건 이제 우리 정부의 외교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 친구 만나면 이러한 얘기들을 자주 하고 너희들 왜 자꾸 그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하냐 이제 그런 얘기 자꾸 해야죠. 네. 중국은 그렇게 해야죠. 러시아도 조금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러시아는 북한은 원래 스탈린이 세운 나라거든요. 김일성도 스탈린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완전히 탈바꿈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체제상은 시장경제 민주주의 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하고 해가지고 득볼 게 없어요. 러시아가.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자꾸 핵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장난함으로써 괜히 긴장만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삐뚤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북한 요소가 더 들어가서 더 삐뚤어. 북한이라는 게 아주 골치 아픈 존재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은 그 러시아도 상당한 그 짐을 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 국책기관에 이메모라는 있는 데가 있는데 이메모라는 그 기관은 대개 한 10년, 20년 그 장기 미래 전망을 하는데 2012년에 그 이메모에서 보고서를 낸 것 중에 결국 한반도는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되는데 그 통일이 되는 시기는 시작되는 시기는 202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되고 2030년에는 완전히 통일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통일되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가장 최선의 결과다. 이런 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하고 옛날에 돈 꿔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미사일 개발하면서 뭐 이렇게 뒷거래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딱 차지 못하지만 러시아도 큰 안목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사실 바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일본 뭐 자꾸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혹시 반일 감정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우리가 앞으로 정말 통일한국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큰 시야로 10년, 50년을 바라볼 때 일본하고는 절대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네.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가 같이 협력 안 하면요 우리는 설당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기대는 거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선택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상한 친구들이 아주 그 환상을 가지고 그 철없는 그 행동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한국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미국이라는 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중국도 가끔 가다가 움츠려고 그러고 그러지 우리가 미국과 일본으로 같이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장래가 없다고 저는 아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그 가치관이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그 똑같은 가치관을 세운 나라가 일본. 옛날에는 물론 다르죠. 옛날에는 뭐 식민지였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그 국토의 그 한계 때문에 발을 뻗기가 좀 힘들어요. 예. 중국한테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G2에서 G3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로 되는 순간부터 일본은 커다란 이제 활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1965년에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이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유무상 5억 불 받고 민간 차관 2억 불, 뭐 6억 불, 7억 불 받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 푼도 딴 데 안 쓰고 100% 경제개발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하게 됐는데 이제 일본이 북한이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북한한테 그 당시에 줬어야 될 그 자금 있죠. 그걸 지금 그 당시에 6억 불, 7억 불을 지금 한 100억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걸 일본이 100억 불이 될지 500억 불이 될지 모르지만은 북한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같이 투자되고 나가야 되죠. 네, 그러면 엄청난 바이탈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가 부흥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러시아에서 잠깐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러시아하고 이제 소위 TSR이 되는 거 있죠. 러시아 횡단 철도 트랜스사이베리안 레일로드라는 게 있는데 그 TSR하고 우리가 이제 남북 철도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망망대해로 뻗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일본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 극동개발, 이 러시아 극동개발 이게 이제 한국의 투자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완전히 상전벽해가 됩니다. 거기에. 그 대한민국의 영토화 되는 것이죠. 물론 국경은 있지만은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북한 인구를 포함해서 300만, 500만이 거기서 그 개척을 하고 새로운 그 지역을 만들면은 그것은 이 일본, 한국, 중국이 다 공존, 공용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그 포텐셜리티가 있는 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우리가 잘 설득을 해서 그 자유통일한테 힘을 모으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일본 사람들의 걱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요즘도 뭐 위안부 문제하면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앞길이 없어요. 네. 그 일본 사람들의 보통 시민들의 걱정은 지금 이렇게 한반도가 반쪽하게 나서도 이제 한국이 그냥 반일하고 이제 외치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그냥 반일 하는데 이게 한 나라로 크게 통일되면 정말 이건 일본 열도의 비수처럼 다가오는데 이거 우리가 통일을 도와 못 돕잖아 이거. 이런 의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통일을 이루는 데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소화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동해서 협력해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일 그 무드는 사실은 그거는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통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특정 세력을 통해서 그 반일을 자꾸 거기서 사주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미국, 일본이 이렇게 단단히 삼각협력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북한이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협력의 고리를 자르기 위해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문세광이 쏴 죽이려고 해서 유경수에서 돌아가셨는데 제1교포 그거 조총련에서 간첩교육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인 거. 그리고 일본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러지 이거? 예. 그 협력을 이제 고리를 자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우리가 김현희 사건 있잖아. 김현희가 그 칼 858기 그 공중 폭발을 했는데 그거를 일본 여권 소지
그 마윤이라는 이름을 일본 여권 소지시켜서 했죠. 그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일본하고 관계를 나쁘게 여기서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반이 너무 신나서 그런데 이게 참 곤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는 이제 그런 상생하고 아주 큰 우리 미래를 위해서 협력해가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나가야 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미국 건국 이래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이 기본 조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예제도 하에 있는 여기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거, 미국이 절대적으로 환영해야 될 일인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동맹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같이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외교를 못했다. 그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결국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엔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일된다는 거, 이건 유엔의 커다란 숙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유엔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45년 제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국제 평화를 이제 담보하는 기구로서 출발을 했는데, 이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이 자유통일돼서 평화가 유지된다. 이것은 유엔이 그동안 70년 동안 해온 업적 중에서 가장 깊은 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동북아의 평화가 유지된다. 그리고 유엔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우선 안전보장과 평화이 가장 큰 것이, 그 다음에 경제 개발을 하는 것. 나머지 세 번째 카테고리가 범세계적인 인권 존중하는 그런 지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유엔의 큰 역할인데,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면 이 안전보장 문제 가장 큰 숙제가 풀려지고, 그 다음에 경제는 물론 더 이제 크게 확장이 되는 것이라 그것도 큰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이 범세계적으로 인권 존중하는 그런 이제 이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은 유엔이 정말 가장 기뻐해야 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엔의 성적을 받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엔을 설득하는 건 이미 핵 문제와 인권 문제, 여기 대해서 유엔은 완전히 우리 편이죠. 대한민국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과연 통일의 의지가 있는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통일 의지가 있다고 봅니까? 네? 잘 안 들리는데, 예. 여기 뭐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쭉쭉 본 게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 국제사회에서 보면 아주 코미디라고 그럴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 아니, 지금 현재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제적인 압력이 아주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인데, 그리고 북한이 저런 아주 결정적인
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해서 이제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는데, 그리고 천만다행히 트럼프 같은 그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미국의 지도자가 생겨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압박을 해서 더 이상 저런 건 못하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전 지구적으로 이제 그런 시혜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대화를. 아니, 그 최종 목적은 뭐 대화. 그건 누가 모르나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대화 얘기에서 대화 얘기 안 해도 안 되는데, 지금 대화 얘기라면 미국이 하려는 거고 자꾸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어깃장을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28일날 뻥 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트럼프가 놀래가지고 일본의 아베하고 그냥 긴급 전화 갔다가 52분 동안 하고 그냥 뭐 이거 해야겠다. 유엔에서는 긴급 이 안보리를 소집해가지고 그냥 이 제재를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을 오는데, 우리 대통령은 나 휴가 좀 가야 되겠다 하고선 그것도 뭐 6박 7일 휴가. 또 한 번도 아니에요. 5월 14일인가 원래 그때도 결정적인 ICBM 그때도 쐈는데, 그때도 어디 뭐 양산에 그때도 뭐 연차 휴가 뭐 무슨 휴가 같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무슨 5.18 여행 가서 이거 하고 이거 뭐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겠습니까? 그렇다고 동맹을 당장 해체한 건 아니지만, 지금 한미 동맹이 지금 사실은 그 아주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전화 한 통 할까 그래가지고 뭐 난리 지금 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중요한 얘기는 다 아베하고 했고, 유엔도 하고 했지, 뭐, 이제 지금 뭐, 어서 지나고 한참 지나간다면 무슨 지금 하실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드 배치 뭐 이거 조금 다 뉴스 보고 다 아시는 거예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드 배치를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이렇게 작대기 들고 나와서 군용 차량은 통과 못한다! 그럼 돌아버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오이사 조치 개성공단 철회. 아니, 개성공단을 이렇게 중단한 것은 전 세계가 북한의 돈줄을 막고 이렇게 하면서 안 되겠다, 저건.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구멍을 뚫고 달러를 걸로 솔솔 만나 보내고 있으면 그 세계가 저게 나왔냐, 저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만시지탄이 있고, 오히려 그 차단하고 중단하는 것이 만시지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다시 해서 20개를 더 지인다. 그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 여하튼 뭐 이런 거 얘기를 더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괜히 저만 실없는 사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읽어보시고,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통일은 반드시 오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사문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뭐 개인이나 단체나 이걸 떠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세대를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고, 우리가 꼭 해야만 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